자, 그래서 4장에 가서 선이라고 하는 거, 여기 선은 좀 노회의 여지가 있는데 도덕적인 선만 가리키는 거 아니라요. 그냥 앞으로 읽다가 선이라는 말이 나오면은 그 도덕과 무관한 좋은 것들도 가리키는 걸로 좋음 이렇게 생각하세요. 자, 거기 벌써 로마적인 예를 들고 있네요. 같은 군대가 여러 모습으로 정렬할 수 있지만은 정렬 방식과 상관없이 그 군대의 힘이나 의지가 똑같은 것처럼 최고선, 제일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도 이거 우리가 좀 넓게 정의할 수도 있고 좁게 정의할 수도 있다라고요. 여기 군대 예를 들었죠? 로마 사람들은 전쟁을 많이 했어요. 아주 조직적으로 잘 싸웠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룻밤만 자도 자기네 진영을 굉장히 튼튼하게 만들어요. 거의 움직이는 군대 전체가 일종의 공병대였어요. 그래갖고 늘 이렇게 네모나게 자기네 진영을 만들고 바깥에 홀을 파고 거기다가 뾰족한 그 말뚝들을 받고 도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강에다가 다리도 순식간에 놓는데 물의 방향을 고려해가지고 다리 설치하고 그런 것들도 연구를 많이 했어요. 자, 어쨌든 거기 4장 2절에 최고의 선은 우발적인 것을 무시하고 미덕을 낙으로 삼는 마음가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또 뭐 사람마다 인생의 경험과 침착한 행동력, 이웃에 대한 이해와 배려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 이외에는 어떤 선도 악도 없다라고 생각하라고요. 이게 스토아파의 대표 에픽테토스라고 하는 양반이 우리 삶에는 우리에게 달려있는 게 있고 그렇지 않은 게 있는데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만이 우리의 행복에 영향을 준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나에게 달려있지 않은 것들은 나의 행복에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요. 갑자기 내가 뭐 사고를 당해가지고 다친다라든지 재산이 다 날아간다라든지 예를 들어서 집에 엊그저께 소래포구에 불났죠? 그래요. 아이고 재래시장은 늘 위험해요. 거기 벌써 3번째 불난거라면서요. 매번 그냥 대충 해놔가지고 다음번에 또 불나고 그러는 겁니다. 불이 나서 다 날린다라든지 이런 것들은 나의 행복과는 관련이 없다라는 겁니다. 오로지 나의 의지, 나의 마음 이것만 중요하다라고 생각해라 라고요. 야 그거 과연 되겠냐? 도인들이나 되지 뭐 이런 생각도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고상한 것을 존중하고 미덕에 만족하고 여기 미덕과 쾌락을 조금 이따가 대비할 거예요. 우발적인 것이라고 하는 거는요. 지금 말하는 무슨 사고나 이런 것들 부의 오고감, 명예, 직책 이런 것의 오고감 그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본질적인 게 아니라 나의 존재하고 상관없어요. 나를 규정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 대체로 직업으로 자기를 많이 규정하죠. 그래서 남자분들이 퇴임하고 나서 명함에 더 이상 쓸 게 없으면 굉장히 자기 자신을 뭐라고 규정해야 될지 모르고 허탈감을 느끼고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럴 때는 이런 걸 보세요. 그거는 핵심 아니라고. 그래요. 나는 어디까지나 나라고. 대체로 직장 처음 그만두고 맞이하는 명절에 허탈감을 느끼는 분들이 많아요. 지난 명절까지 선물이 엄청나게 와가지고 처치곤란이었는데 선물 하나도 안 온다고. 이제 김영란법 때문에 그런 것도 없어졌군요. 그래요.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발적인 것 때문에 우쭐대지도 말고 어쩌다가 자기가 뭐 당선됐다고 우쭐대고 국회의원들이요. 어떤 분이 국회의원 하다가 낙선하신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다른 일은 다 하다가 실패해도 여전히 사람이지만 국회의원은 떨어지고 나면 사람이 아니라고. 그 정도로 허탈감이 크대요. 굉장히 많은 혜택이 있다가 사람도 막 몰려들고 그러다가 사람 다 빠져나가고 아무 혜택도 없고 그러니까 사람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게다가 선거 비용 돈 많이 썼잖아요. 그래요. 자, 어쨌거나 여기 그래요. 이렇게 우발적인 것 때문에 우쭐대지도 말고 그것 때문에 기가 꺾이지도 말고 그래야 된다. 자기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선을 알지 못하고 내가 내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것 그것만이 진짜 중요한 거고 그거 이외의 것들은 뭐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쾌락을 멸시하는 걸 진정한 쾌락으로 여기고 그래요. 이러니까 사람들이 스토아학파 아유 저 사람들 금욕주의자. 스토아학파는 대체로 금욕주의자로 알려져 있어요. 반대로 에피쿠로스파는 쾌락주의자로 알려져 있는데 그 쾌락 별거 아닙니다. 책 읽고 그냥 우정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3절에 가서 뭐 좋은 말씀만 계속 있으니까 자유롭고 올곧고 놀라지 않고 경건하고, 거기 놀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 불교에서 얘기하는 거하고 비슷하죠. 그렇죠? 뭐라고 돼 있나요? 바람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고 그럴 때, 그렇죠? 그물에 놀라지 않는, 그물에 잡히지 않는 바람처럼 그랬어요? 뭡니까? 아이고, 제가 찾아보고 왔어야 되는데. 어디 딴 데서 비슷한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놀라지 않는 거. 무슨 사건이 일어나도 놀라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 아파테이아라고 하는 거, 바깥에 있는 것에 흔들리지 않는 거, 거의 무감각이라고 번역될 수 있는 말을 자기네 일종의 표어로 그렇게 삼았습니다. 아마도 여러분 최악의 것을 각오하고 있으면은 어떤 일이 닥쳐도 많이 놀라지는 않죠. 그래서 너무 변화가 많은 시대여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 세네카는 네로의 선생님이었는데 그 전에 칼리굴라 같은 사람도 한 사람이 권력 다 쥐고 있으면은 막 순식간에 어제까지 자기하고 친하던 사람 갑자기 죽이기도 하고 막 그럽니다. 네로의 제자, 세네카의 제자인 네로도 그런 식으로 행동했어요. 그런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이런 각오하고 있어야 될지도 모르겠네요. 저는 조선왕조실록을 어떻게 하면 조금 괜찮게 볼까 그래갖고 만화로 박시백, 화백께서 그려놓은 걸 통째로 사가지고 봤더니 웬만큼 읽으니까 읽기가 싫어요. 제일 나오는 의성어 또는 의태어가 댕강댕강이에요. 사람 목 베어 죽이는 거. 그렇게 역모 사건이 많았어요. 그거 보니까 아이고 내가 왕조 시대에 살지 않고 이 근대 국가에 살아서 참 다행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 우리나라에 아주 그냥 번영하던 시대로 알려져 있던 세종 때나 영조, 정조 시대에도 그렇게 역모 사건이 많았어요. 나는 잘 얼굴도 기억하지 못하는 칠촌 처조카가 어디 가서 헛소리 한번 하면 제가 죽습니다. 그래갖고 예를 들면은 어떤 집 가장이 아침 먹고 있는데 금부도사들이 들이닥쳐가지고 식구들이 보는 앞에서 가장을 대들보에 목매달아 죽인 사건도 있어요. 얼마나 황당합니까? 아무 재판도 없이. 증거도 없는데 막 자백하라고 그러고 막 그냥 무릎을 막 주리를 틀고 막 앞슬에다가 막 그냥 온갖 고문들 다 나오는데 야, 이래도 되나 싶어요. 참. 제가 너무 안 좋은 면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물론 뭐 선미정신 이런 것도 챙길 것도 있는지 모르겠지만서도 근대 국가가 좋은 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놀라지 않고 공포와 욕망에서 벗어나 있고,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공포 같은 건 도대체 뭔가, 물론 자연현상들도 이 사람들에게 두려웠을 거예요. 아유, 요새는 참 친절해졌어요. 제가 사는 동네에는 이렇게 긴 차도 옆으로 있는 지하 보도가 있는데 거기 중간에 문이 하나 있어요. 뭐 창고 같이 만들어 놨나 봐요. 거기에 이렇게 이따금 문이 흔들리는데 바람 때문에 그런 거니까 놀라지 말라고 거기 써 있어요. 아마 밤중에 혼자서 누가 지나가는데 막 흔들흔들 그러면 좀 무서울까 봐 그런가 봐요. 이런 것들도 옛날 같으면 저 안에 뭐가 있나 그렇게 생각했을 텐데 옛날 사람들 아무래도 공포심이 지금보다는 더 심했을 것입니다. 저는 어쨌든 그거 보고 야, 참 친절한 시대가 됐구나 그런 생각했습니다. 자, 공포와 욕망 벗어나 있고 명예를, 여기 명예를 유일한 선으로 삼고, 요때 명예는 사람들이 주는 명예 말고요, 자기 양심에 비춰본 어떤 명예일 거예요. 치욕을 유일한 악으로 삼고 다른 것들은 무가치하게 여기는 삶, 이런 것도 행복한 삶이라고 할 수 있다. 어쨌든 행복이란 것은 여러 가지로 규정이 되는데 넓게도 좁게도 된다. 4절에 이런 정신에는 지속적인 쾌활함과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깊은 즐거움이 있다. 쾌락 쫓아다니면서 나오는 즐거움 말고요, 내면에서 오는 즐거움, 은근한 즐거움, 이런 게 오래 간다라고요. 그래요. 자기가 가진 것을 즐기고 있는 만큼 즐기면 됩니다. 자기에게 맞는 것보다 더 큰 것을 원하지 않는다. 이런 거는 비참한 육체, 보잘것없고 일시적인 충동. 우리 충동들 다 별것 아니다라고요. 일시적이고 보잘것없는 것들입니다. 그리고요, 사람들이 쾌락을 따라다니면은 왜 자꾸 쾌락에 반대하냐? 쾌락 따라다니는 사람은 고통의 지배도 받는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일단 고통이 없어야 되는데 자꾸 큰 거 따라다니다 보면 고통까지 따라오게 돼가지고 그거 따라가지 말자라고요. 그래서 가장 믿을 수 없고 가장 무절제한 지배자인 욕망과 고통, 이런 것들이 번갈아서 인간을 사로잡으면은 인간이 종살이하게 되니까 자유가 없다라고 그래놨습니다. 그래서 5절에 운명에 무관심하게 살라고요.
여기 무관심이라고, 운명에 대한 무관심, 이게 바로 아파테이아라고 하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도 옛날에 그 중고등학교 때 이렇게 아파테이아 이렇게 배우셨을 거예요. 아는 부정어고요. 파토스, 아파세이아 이렇게. 여기 파토스란 말 들어있죠? 흔들리지 않음, 거의 그런 말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따라가라 그래 놨고요. 그리고 여기서 생겨나는 즐거움, 이런 진리를 알면은 쫓아낼 수 없는 즐거움이 생긴다. 이거는 개별적인 선이 아니라 선 자체에서 생겨난 어떤 상냥함, 씩씩함 같은 게 있게 될 거다. 자, 너무 당연한 말씀이어가지고 슬슬 졸음이 오기 시작합니다. 5장에 이성에 힘입어서 바라는 것도 없고 두려움도 없는 사람. 야, 이런 사람을 모델로, 모범으로 제시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인생으로부터 바라지 않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정말 도인입니다. 자, 이런 사람이 행복한데 그러면 상대방이 반격할 수 있어요. 여보시오, 바위나 가축도 그렇지 않소. 바위, 아무것도 못 느끼고 그게 사람이 그 인간다운 삶이냐? 우리 있다고, 아우, 저 사람 참 인간적이야. 그럴 때 조금씩 흠도 있고 더러 그 일탈도 조금 하고 어떤 날은 술도 조금 많이 마시기도 하고 약간 저 자기의 약한 모습을 드러내기도 하고 뭐 그런 사람 인간적이라고 그러죠. 아, 저 사람 저 돌덩이지 저게 인간이냐. 그리고요, 옛날 사람들은 인간하고 동물 사이에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걸로 생각을 했어요. 저거 짐승이라 그랬는데 요즘에 점점 그런 차이들 없어지고 있습니다. 근래 나온 책 중에요, 물고기를 알고 있다라는 책 굉장히 재밌어요. 거기에 보면은 바다 밑바닥에서 조개를 캐가지고 바위에다가 깨트려 먹는 물고기도 있어요. 도구를 사용할 줄 안 되는 거. 이거 거의 인간과 다른 동물을 나누는 그 기준처럼 되어 있는데 물고기도 하는 걸요. 물고기들도 자기 짝 알아보고 그럽니다. 어떻게 알아보는지 모르겠지만서도. 자, 저기 처음에 그 침판치 같은 것들이 나뭇가지를 가지고 그 개미굴에다가 집어넣어서 개미 잡아서 먹고요. 그걸 자기 새끼에게 가르치는 거 알려줬을 때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동물도 도구를 사용하는구나. 그런데 악어들도 여기다가 이렇게 나뭇가지 얹고서 살그머니 가가지고 새 둥지 있는 데 갔다가 새 있으면 이렇게 잡아먹는다고요. 그런 동물도 꽤 많아요. 제일 놀라운 건 문어입니다. 문어한테는 사실은 거의 뇌라고 할 게 없는데 온몸에 뇌가 퍼져 있는 것처럼 문어 굉장히 똑똑해요. 그래갖고 이번에 옛날에 그 니모를 찾아서에 이어서 도리를 찾아서라는 영화 나왔죠. 거기에 문어 한 마리가 조연으로 나와가지고 온갖 활약을 하는데요. 맨 마지막에 영화 다 끝나고 이렇게 자막 올라갈 때 그 문어가 활약하는 걸 또 한 번 이렇게 보여주는데 굉장히 재밌어요. 한번 가서 보세요. 그래서 점점 인간과 동물 사이의 그 경계를 어디서 지어야 하는지 조금 어렵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옛날 편견이 들어있는. 그리고 집에 개, 고양이 있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동물들도 다 개성이 있어요. 다 차이가 있어가지고 똑같지 않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다 따로 있고 그래요. 자, 야, 이거 저기 바위나 가축도 두려움이나 슬픔 같은 거 없는데 그것들을 행복, 의식 못하지 않냐. 너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겠냐. 이런 식으로요. 그래요. 따라서 그 정도까지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감각이 무디고 자의식이 없어지면은 가축이나 무생물 같은 거다. 그래요. 이런 인간은 오히려 자기 이성을 굉장히 본래 목적에 어긋나게 자기에게 해롭게 사용한다라고요. 그래서 그렇게는 되지 말자라고 감수성 같은 걸 가질 것을 여기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올바르고 확고한 판단, 이게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것에 기초해서 자연에 조화되게 동의 없는 삶, 그것이 행복이다라고요. 그리고 남을 해코지하거나 빈정거리려는 것, 그것도 벗어나야 된다. 서 있는 자리에 그대로 있으면서 운명의 위협에, 운명이 위협적으로 막 노여워하는데 거기 자리를 지켜라. 운명에 흔들리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그리고 4절에 가서는 또 한 번 쾌락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쾌락이 도처에 나타나서 우리 마음에 아부를 하고 우리를 자극하기 위해서 막 간질간질 하는데 그런 거 따라가면 안 되고 정신을 소홀히 하고 육체를 섬기면 안 된다라고요. 지금요, 인간이 가진 것이 3가지가 있어요. 영혼과 육체, 그리고 외부적인 것입니다. 외부적인 것들은 내가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들은 나의 행복에 영향을 끼치지 못해요.
그리고 여기서도 쾌락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뭐 우리 몸에 배어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몸에 배어 드는 건데 그 육체 이거 섬기면 안 된다라고. 그래서 말하자면은 세 가지 것이 있는데 버려야 한다라면 외적인 것, 부나 명예나 지위 같은 거 버려라. 그 다음에는 또 버려야 된다 그러면 쾌락을, 육체를, 쾌락과 관련된 육체를 버려라. 영혼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참이에요. 그래요. 자, 그래서 6장에 가서 야, 그러면은 정신적인 쾌락은 뭐냐? 이렇게 반론을 할까봐 그런 쾌락도 있긴 하지만서도 그래요. 이것도 감각을 즐겁게 해주는 쾌락 이런 것들을 누리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정신이 더욱더 비참해진다. 때때로 우리도 그러죠. 전에 어떤 걸 누리고 나서 그것에 대한 회고를 하고 지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다가올 것에 희망을 갖기도 하고 야, 이거 옛날 거 회상하면 그거 좋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감각과 관련된 것들은 좀 비참한 걸로 그렇게 놓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키케로 할 때는 우리가 죽을 때에 그래도 내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좋은 일 많이 했구나라고 하면은 그거 좋지 않겠냐라고 그래 놨는데 뭐 그거는 저 감각과 관련된 쾌락의 기억은 아니니까요. 저 지금 쾌락 공격하니까 야, 정신적인 쾌락도 있지 않냐. 그런데 정신적인 쾌락은 좋다라고 그래요. 근데 정신 속에 들어있긴 하지만 옛날 감각과 연결된 거는 배제하는 걸로 옛날에 그렇게 놀았을 때 굉장히 좋았어. 야, 내가 그때 뭐 엄청나게 놀았지.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 그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쾌락은 별로 추천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거 하면 할수록 그러면 또 그때만큼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지난번에 우리 노년에 관하여에서도 사람들이 나이 먹고 나니까 옛날처럼 쾌락을 점점 둔해져가지고 쾌락을 못 느끼겠다라고 그러는데 그런 쾌락에 대한 기억, 그래서 새로운 것이 안 오는 것에 대한 실망 이런 것들 가지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좋은 거 나쁜 거 있는데 그중에 나쁜 거 잡는 거는 바보 같은 짓 아니냐라고요. 건전한 정신 없으면은 그 바보 같은 거 나쁜 거 잡기 때문에 행복해질 수 없다라고 그려놨습니다. 올바른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그래서 현재 상황에 만족하고 자기 처지에 친숙한 사람이 행복하다. 그래서 이성이 우리 삶 전체를 규정해야 된다라고 그려놨네요. 이거 사실은요, 사람이 저기 위도 보고 아래도 보고 그래야 되는데 너무 위만 보면 자기보다 나은 사람들만 보면 사람이 비참해지고요. 너무 아래에 있는 사람들만 보고 있으면 사람이 발전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 이거 말하는 대로 따라가면 그래서 무슨 발전이 있겠나 싶지 않겠어요? 현대에는 너무 막 경쟁과 막 사람들 뭐 위로 올라가는 것만 계속 부추기니까 이런 말이 조금은 먹히기도 하지만서도 또 너무 아래만 보면 또 좀 그렇고 어쨌든 뭐 현대 우리로서는 적절하게 중간에 잘 잡아야 될 것입니다. 현재 상황에 만족해라. 이거 상당히 상류층 땅도 많고 노예도 많은 부유한 사람이라서 이렇게 말하는 건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자기 말로는 세네카는 자기 지금 갖고 있는 거 다 없어진다 하더라도 자기는 괜찮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요. 많이 갖고 있는데도 더 가지려고 아둥바둥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뭐 이 정도만 말해도 훌륭한 사람이겠죠. 자, 그리고 7장에 가서 거기 이제부터 쾌락을 본격적으로 공격합니다. 쾌락을 최고로 놓는 사람들. 저도 대학 들어갈 무렵에 도대체 사람이 왜 사는 건가 그런 생각해가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해볼까. 그리고 이 사람 저 사람 물어봤더니 인생은 엔조이지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었어요. 저희 삼촌 친구분인데 나중에 제가 어디 이렇게 해가지고 그분은 어떻게 됐어요? 그랬더니 일찍 돌아갔다고. 그분은 몸에 좀 장애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조금 뭐랄까 어떤 마음속에 슬픔이 있고 그래서 더욱더 즐기려고 그랬는지 즐기는 게 원인이 되어서인지는 그건 잘 모르겠고요. 일찍 돌아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그렇게 노골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오히려 정직한 사람이고요.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겉으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는 사람도 많아요. 자, 쾌락을 최고의 선으로 놓는 사람들, 수치스러운 그에게 주면 안 되는 자리를 준 거다, 그런 거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쾌락이 미덕과 분리될 수 없다. 야, 그게 덕하고 마찬가지야. 옛날에 이런 학파도 있었던 모양이에요. 대체로 에피쿠루스파에 속한 사람들이 이랬던 것 같은데 그것을 공격하는 것 같습니다.
야, 품위가 있게 살아야지. 즐겁지 않으면 품위가 없고 품위가 없으면 즐겁지 않다라고 주장해가지고 덕이라고 하는 게, 이 덕이라는 말이 조금 어렵습니다. 저희 히라버루는 덕이라고 하는 게요, 탁월함이에요. 그래서 사람 말고도 여러 동물 같은 거에도 덕이 있어요. 히라버루 아레테라고 하는 건데, 사냥개의 덕은 사냥을 잘하는 겁니다. 칼의 덕은 잘 자르는 거예요. 물건에도 덕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라틴어로 옮기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영어에서 요새 virtue라고 하는 거예요. 비르투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비르투스. 이렇게 만들고 나니까 조금 이상해졌어요. 여기 비르라고 하는 게 사람이란 뜻이고, 옛날에 사람은 영어에서 man이라는 말이 사람도 되고 남자도 되는 것처럼, 요거 덕이 오늘날의 virtue라는 말인데, 이렇게 사람이란 말이 들어가고 나니까 야, 동물의 덕이라는 게 말이 되냐, 이런 것도 나와요. 예를 들어서 호랑이의 덕은 사나운 거다. 그러면 야, 호랑이의 덕이라는 게 여기 비르투스라는 말에 사람 같음이란 말인데, 호랑이의 사람 같음이 용감함이라는 게 이게 말이 되냐. 또 사람뿐만 아니라 또 물건도 마찬가지고요. 칼의 덕이 말이 되냐. 게다가요, 더 문제되는 게 여자의 덕이라는 게 말이 되냐. 여자의 남자다움. 이게 원래 남자다움이거든요. 그래서 덕이라는 말의 가장 기본적인 뜻은 사실은 용기였어요, 로마에서. 그래서 조금 어려운 문제들이 나중에 생겨나는데요. 자, 거기 즐겁지 않으면 품위가 없고 품위가 없으면 즐겁게 살 수 없다. 여기도 인간만이 즐길 수 있는 어떤 거하고 또 연결할지도 모르겠네요. 어쨌든 자기가 볼 때 이 두 가지 것은 상이하고 결합할 수 없다. 그 옛날부터요, 쾌락을 쫓는 삶이 행복한 것이냐, 덕을 쫓는 삶이 행복한 것이냐.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윤리학에도 결국 그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나 다 덕을 쫓아가는 게 행복한 거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그 정신을 이어받아 가지고 쾌락에다가 너무 큰 점수 주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참이에요. 자, 그래요. 그런데 그 밑에 그 7장 1절 끝에 가가지고 약간의 반론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은 즐겁지만 품위가 없고, 어떤 것들은 매우 품위가 있지만 즐거움과는 상관없이 고통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라고요. 남의 말 듣고 다니는 게 좋은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이렇게 전철이나 아니면은 시간이 남아서 지금도 카페에 좀 앉아 있다가 왔는데, 옆에 분들이 말하는 게 책 읽으려고 그러면 그렇게 자꾸 거슬려가지고 남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게다가 통화하는 거 자꾸 들어야 되니까 조금 괴로운데, 남들 얘기하는 거 들어보세요. 돈에 관한 얘기가 그렇게 많고요. 뭐 계약이니 뭐 그런 얘기들 의외로 많이 해요. 그리고 다 1차적인 거, 뭐 어디 가면 뭐가 싸다, 어디 가면 뭐가 맛있다, 이런 얘기들 하는데, 저런 얘기들을 저렇게 카페에 제가 1시간 앉아 있는데 계속 저의 독서를 방해하면서 저렇게까지 얘기해야 되나 싶어가지고, 글쎄요. 그래요. 자, 어떤 것들은 매우 품이 있지만 고통을 통해서 이 얘기하다가 왜 갑자기 제가 그 얘기를 했나 모르겠습니다. 저기 여러분, 공부를 통해서 즐거움을 얻어라, 그런 것들은 사실 공부하기 참 어렵죠. 그래요. 그래서 때때로 고통에 가까운 것을 겪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기 반례를 또 들고 있습니다. 가장 수치스러운 삶에도 쾌락이 따라다닌다라고요. 근데 미덕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거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미덕하고 쾌락하고 연결시키면 안 된다 그래요. 쾌락이 없으면 불행할 것 같지만은 쾌락이 없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쾌락 때문에 불행하게 된 사람도 많이 있다라고요. 뭐 예를 들면은 도박에 빠진 사람들, 뭐 머리에서 뭐 특별한 물질이 나온다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런 집도 있어요. 도박이라고 하는 거 굉장히 무섭습니다. 남편이 도박판에 빠져가지고 아내가 그거 말리러 다니다가 옆에 있다가 자기도 도박 한 판 했다가 아내까지 빠져가지고 부부가 다 같이 망한 집도 있고 그래요. 자, 그런 것들, 쾌락은 있지만은 미덕이 아니고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기보다는 결과적으로 불행하게 만드는 것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쾌락과 미덕이 만약에 나눌 수 없는 거라면 이런 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요. 그래서 미덕이 쾌락을 필요로 하는 적은 결코 없다라고 그려놨네요. 그래서 사람들이 서로 다른 걸 결합시키고 있다라고요.
그래서 미덕은 어떤 거냐? 높고 숭고하고 왕 같고 패배할 줄 모르고 지칠 줄 모르는데, 반면에 쾌락은 저급하고 노예 같고 허약하고 늘 잘 넘어지고 그런 거다. 이런 것들은 술집에나 거주하는 거다라고 그려놨습니다. 미덕은 신정과 광장과 원로원 회의장, 성벽 앞에 있다라고 해서 로마 사람들이 이상적으로 여기는 공적인 삶과 군사적인 삶 같은 거를 모델로 세워놨네요. 옛날의 그 네 가지 덕 중에 우리에게 제일 와서 닿지 않는 게 용기예요. 옛날에는 그 전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용기가 필요했었는데, 현대인에게 너 용기 있게 살아라 그러면 뭐예요?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불의한 거 해라. 아이고, 일자리 떨어지기 쉬운데. 내부 고발자 됐다고 괜히 직장에서 쫓겨나기나 하고. 상사의 옳지 않은 저기 명예, 나는 정의를 지킨다라고 저항했다가 이거 밥줄이나 끊기고, 그 정도일까요? 자, 현대사회에서 용기가 뭔지는 조금, 용기야말로 여기 옛날 덕이라는 말의 핵심인데 요새는 용기가 조금 발휘하기 어려운 그런 때 됐네요. 옛날만큼 눈에 두드러지지 않는 때가 됐네요. 그래요. 자, 그래서 여기 미덕이 어디 있는지 얘기했고요. 자, 그런 사람들은 먼지를 뒤집어 쓰고 벌써 군사적인 노력하고 연결시키고 있어요. 로마 사람들은 특히 헤라클레스를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헤라클레스의 덕이라고 하는 게 뭐냐? 헤라클레스의 업적은 뭐냐? 이 세상에서 괴물들을 없애가지고 이 세계를 인간이 살만한 땅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로마 사람들은 헤라클레스 굉장히 숭상해가지고요. 그 감탄사도 메 헤르쿨레, 나의 헤라클레스요, 이런 저기를 그 감탄사 많이 썼거든요. 자기네 로마인들의 역할이 이 세계의 평화를 이루고 저기를 문명을 갖다 주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해서 헤라클레스하고 자기네하고 동일시해서 그래요. 그래서 헤라클레스가 어느 날 길을 가는데 두 여신이 나타났습니다. 한 여신은 아주 편한 길로 아름다운 도시로 가는 길을 가리켜요. 쾌락의 여신입니다. 다른 여신은 짐승이 우글거리는 산길을 가리킵니다. 덕의 여신이에요. 근데 헤라클레스가 그 덕의 신을 따라가서 결국 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 기원전 5세기 히랍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프로디코스라는 사람이 했던 얘기인데요. 그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덕과 쾌락이 완전히 반대되는 걸로 돼 있고, 헤라클레스가 그 덕의 길로 가가지고 여기 보세요. 먼지를 뒤집어 쓰고, 헤라클레스가 괴물과 싸우느라고 먼지 뒤집어 썼습니다. 햇볕에 그을리고 온 세상을 막 돌아다니면서 손바닥에 못이 베기고 막 어려운 일을 해가지고, 그래서 굉장히 조금 로마인들의 군사적이고 야외 활동 많이 하고 그런 게 여기 조금 들어있어요. 그래요. 정작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20년 지배하는 동안 계속 전쟁하러 다니느라고 아이고 책 읽고 좀 쉴 수 없나 그랬었는데, 여기 이런 것이 로마인들의 강건질박한 모습이 여기 모델로 나와 있습니다. 반면에 쾌락은 숨어서 온천장이나 경찰을 피할 수 있는 어두운 그런 데서 요약하고 신경이 약하고 독한 술과 향수에 젖어가지고 그래요. 창백하게 화장을 하고서 약에 절어 있다고. 이 당시 로마가요, 전 세계의 수도로 온갖 물산이 모여드는데 세네카는 이 사회 최상류층이에요. 황제의 선생님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이 봤을 거라고요. 플라톤도 그런 얘기를 해요. 부자들은 저기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안 하니까 이런 사람들은 할 일이 없다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공부하는 거 직업으로 말하자면 삼지 않으면 이 세상에 아무 쓸모없는 존재 된다는 식으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오히려 일을 해야만 먹고 사는 사람들은 꼭 할 일이 있어요. 근데 먹고 살 게 벌써 다 있는 사람들은 할 일이 없어요. 할 일이 없으면 인간으로 자기가 누군지 규정하기도 어렵고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에 공부하라는 처방을 내려놓긴 했는데요. 자, 여기 어쨌든 온갖 그 쾌락에 젖어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얘기해 놨네요. 그런데 최고의 선이라고 하는 것은 불멸이고 끝나지 않고 권태도 없고 후회도 없다. 쾌락에는 결국 권태가 있다라고 그려놨습니다. 자신에게 역겹지가 않고 그 생활 방식을 바꾸지도 않고, 반면에 쾌락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즐거운 순간에 사라져 버린다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다가 성적인 쾌락을 예로 들고 있어요. 성적인 쾌락이라고 하는 게 가장 짜릿한 순간에 벌써 쓰러지기 시작한다라고 그려놨습니다. 쾌락은 범위도 좁고 금방 그 공간을 채우고 나면 채우기가 쉬워요. 그래서 실증이 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세가 처음에 만났을 때 막 좋아하지만서도 곧 풀이 죽어버린다.
그래서 움직이는 것을 본성으로 삼는 것들, 진득하게 가만히 있는 것들 말고 계속 변화하는 걸 본성으로 삼는 것들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 금방 지나가고 즐기는 순간에 소멸되는 거. 우리 음식 같은 거 아무리 맛있는 것도 두세 숟갈 계속 먹으면 조금 혀가 무뎌지게 돼 있죠. 그래요. 그런 거하고 비슷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거는 본질적인 거 아니다. 시작하자마자 끝을 찾아서 간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네요.